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포스트 코로나 이제 화폐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종이로 된 지폐나 금속으로 된 동전, 그리고 플라스틱 지폐를 사용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가 주저없이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에게 이런 질문부터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 말하는 거냐?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상화폐는 바로 어떻게 보면 민간 부분에서 개발해낸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가상화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니면 실제 발행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에 가장 먼저 주목한 국가는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인민은행, 즉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중국중앙은행은요, 2년 전에 우리 인민은행은 앞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요. 아마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한 가상화폐가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조였었냐 하면요, 사실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는 누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관심을 뒀었냐면요, 바로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이 온라인에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자상거래 또는 경제활동에서 리브라라는 페이스북 자체의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을 해보겠다라는 의견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요, 아니 민간의 한 기업이 말이야 화폐 발행이라는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그널들을 계속 보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중국의 가상화폐가 발행될 계획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라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발행하려는 가상화폐의 시계열이 점점 다가와지면서 미국 연준마저도 지금 내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 또는 연구 중이다라는 스탠스를 계속 보여가면서 점점 긍정적인 모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말고 디지털 화폐가 또 등장하고 나면 도대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중국은 왜 이렇게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고 미국도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으며 일부 유럽 국가들마저도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높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자국의 화폐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이고자 하는데 그 전략 전술의 목표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달러라든가 중국의 위안화, 아니면 일본의 엔화, 아니면 유럽의 유로, 참 부럽죠. 왜 부럽습니까? 우리는 외국 여행 가려면요, 우리 원화를 은행에서 환전 받아서 달러로 바꾸거나 유로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 외국에 들고 가야 그 다음 그나마 뭘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달러를 들고 가서 그 나라 시중은행에 가서 그 나라 화폐로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면 아주 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 말고 원화만 들고 가서 우리 동남아의 어느 국가라든가 중남미의 어느 국가에 가서 이 원화를 니네 현지 화폐로 바꿔줄래? 아니면 달러로 바꿔줄래라고 하면 안 바꿔주거나 아니면 많은 부분의 손실을 봐가면서, 즉 제값을 받지 못하고 환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경험했어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화폐는 기축통화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기축통화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도요, 요즘 TV 뉴스에서 미국의 재난지원금, 각 국민들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의 양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뿌리는 자금의 양을 보면 와 하는 부러움에 마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주저없이 과감한 경제 부양 정책을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미국 중앙은행에서 인쇄한 달러가 정확히 10배가 늘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양적 완화라고 흔히 부르죠. 달러를 찍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달러를 찍어서 공급하는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10배나 달러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에선 어떠한 인플레이션도 유발되지 않았어요. 많이 유발되지 않았습니다. 뭐 전혀 없진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화폐를 10배 가까이 찍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뭐니 해서 경제가 사단이 나도 뭐 당연할 텐데 미국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크게 유발되지 않았느냐? 미국에서 인쇄한 달러의 정확히 40%는 미국 말고 미국 밖에서 유통이 됩니다. 왜? 전 세계에서 교육을 하거나 물건을 살 때는 달러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외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그만큼 억제되는 것이죠. 이러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지금 미국은 바로 또 하나의 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게 재정 부양,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하는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미국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도 어떻겠어요? 부러움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도 자국의 화폐를 미국의 달러 못지않은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의 노력, 당연히 위안화를 어떻게든 국제적인 결제 화폐로 높이기 위해서 IMF에 예치하는 통화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위안화의 위상을 높여가는 역할을 해왔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독일은 마르크, 프랑스는 프랑, 그 다음에 영국은 파운드, 뭐 이렇게 각각의 나라에서 뭐 스페인은 페소 이렇게 쓰던 여러 화폐 단위를 전부 통폐합해서 단일 화폐 경제권인 유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 못지않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음번 기축통화의 어떤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선 당연히 어디에 주목해야겠습니까? 지금은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이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바뀐 상황이죠.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번 달에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 내역을 한번 훑어보면요, 제가 오프라인 어딘가에서 식사를 하거나 뭐해서 결제한 금액과 온라인에서 물건을 샀던 금액의 비중이 사실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이 더 커졌어요. 그만큼 이제 온라인이라는 건 또 하나의 경제활동의 세계가 구축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화폐의 위상이 어디서 더 강화됐었을 때 더욱더 권한이 커질까요? 바로 온라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분야에서 누구나도 쉽게 화폐를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특히 관심을 두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바로 온라인 시대에서는 달러와 같은 위상을 우리 인민은행에서 갖겠다라는 포부 속에서 디지털 화폐에 가장 먼저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많은 중앙은행에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지금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왜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와 관련된 그런 권한을 더 가져야지만 이런 경기부양이라든가 재정투여 같은 걸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자,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바로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이 이제 종이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근간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세금 포탈이나 세금 탈루 같은 것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 부분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이걸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요, 대학교 때 과외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그때 과외 아르바이트 하고서 돈 받았던 얼마의 뭐랄까요, 몇십만 원 돈, 아니면 어떤 돈을 받았을 때 그거 돈을 받았다고 분명 소득인데 세금 내신 적 있나요? 없으시잖아요. 바로 그런 지하경제 규모가 국가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도국이면 개도국일수록, 아니면 중국과 같이 지하경제가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면 구조일수록 더욱더 이런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코로나19로 많은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국민들을 뭔가 다시 견인하기 위해서 많은 공적 자금을 투여했는데요. 그 뒤로 투여된 그 자금을 벌충하기 위한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세원 확보는 좀처럼 쉽지가 않죠. 자, 그 과정에서 무엇에 주목해야 된다? 바로 지하경제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이 지하경제를 수면 위로 올리는 가장 용이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가상화폐다. 바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그 화폐적 거래는 모든 것들이 모니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는 세금을 원활하게 거둘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는 점에 아마 주목한 것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자, 아마 코로나19가 조금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많은 국가는 재정 부담을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뒤에는 그동안 투여됐던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세원 확보를 관심을 두게 되는데, 그때 세금, 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아예 화폐 체제 자체를 디지털 화폐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 분명 이 점도 주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